여러분,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삶과 지혜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녹여내는 공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시며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버림받으면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의 비결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지치셨던 분, 억울한데 말 한마디 못하고 삼켜버린 밤을 아시는 분,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강진 유배지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어부 한 사람이 정약용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장터에서 양반나리가 저를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놈이라 부르며 길을 비키라 호통쳤습니다.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정약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찌했는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비켜섰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그때 왜 한마디 못했나 싶어 속이 끓습니다. 정약용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소리쳤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싸움이 났을 것이고 자네만 관아에 끌려갔을 것이네. 참은 것이 비겁한 게 아니야. 다만 참기만 해서는 안 되지. 어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정약용이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게. 거울은 비추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 스스로 일그러지지 않네. 물어 앉아있는 자네가 할 일은 거울이 되는 것이야. 상대의 추한 모습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도록 자네는 맑은 채로 서 있으면 되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대놓고 무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삼켜버린 경험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설치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후회가 꼬리를 물었던 그런 밤 말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자르고 무시했을 때, 영절의 신우이가 은근히 비아냥댔을 때, 경로당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없는 사람 취급했을 때,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까요? 참으로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어른이 참아야지 하며 속으로 삼키고 또 삼키셨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기만 하면 상대는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받아치면 품격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품격을 지키면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울의 지혜, 무례함을 되비추는 6가지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무시당했을 때 절대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실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말하지 않아도 이기는 법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40몇 번째 모임, 참석자 대부분이 70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68살 박순덕 씨가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게 1년에 몇 안 되는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반이었던 영희 씨가 순덕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순덕아, 너 아직도 그 옷 입고 다니니? 우리 나이에 좀 신경 써야지. 주변 동창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덕 씨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너야말로 얼굴에 뭘 그렇게 발랐니?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게 낫지.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 씨 얼굴이 굳었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고 순덕 씨는 집에 돌아와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받아치긴 했는데 왠지 내가 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에 참석한 69살 정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미경 씨 역시 영희 씨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손주 몇이야? 우리 손주는 벌써 셋인데 너희 아들 아직도 결혼 안 했지. 미경 씨의 아들은 넘도록 미혼이었습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3초, 길어야 5초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 뭐 요즘은 다 늦게 하더라. 그나저나 오늘 음식 맛있다. 여러분,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침묵한 그룹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거나 말을 바꾸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이 아무 반응 없이 공중에 떠 있으면 스스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편함이 자기 말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울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추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입니다. 미경 씨가 침묵한 순간 영희 씨는 자기가 던진 말에 담긴 추한 모습을 스스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이정명이라 했습니다. 고요함으로 다툼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긴다. 무례한 말 앞에서 같은 무례로 맞서면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요히 서 있으면 상대의 공격은 허공을 치고 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면 반드시 지고 침묵으로 품위를 지키면 반드시 이긴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던지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바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그 다음 상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표정은 살짝 미소를 띠십시오. 비웃는 미소가 아니라 여유 있는 미소입니다. 그리고 5초만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 5초가 상대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렇구나. 그나저나 오늘 날씨 참 좋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울은 스스로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게 무슨 뜻이죠? 한마디의 마법입니다. 성당 레지오 모임이 끝난 뒤 다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언니, 그 나이에 아직도 혼자 사시나 봐요. 자식들이 참 무심하네.
말을 들은 사람은 71살 최말순 씨였습니다. 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도 하고 성당 레지오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회원인 선희 씨가 다른 회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빈정거리는 말투였습니다. 말순 씨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 씨는 며칠을 끙끙댔습니다. 내가 왜 웃었을까? 그때 뭐라고 했어야 했을까?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자리를 떠났어야 했나?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레지오 단원인 66살 한정희 씨가 대상이었습니다. 정희 언니는 손주도 없으시니까 참 심심하시겠다. 우리는 손주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희 씨의 아들 부부는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선희 씨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아픈 곳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정희 씨의 반응은 말순 씨와 전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당황하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띤 채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심심해 보여요? 선희 씨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주가 없으면 심심하지 않나 해서. 정희 씨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손주가 없으면 왜 심심한 거예요? 저는 요즘 서예 배우고 내년 성지순례 준비하느라 하루가 모자란데 선희 씨 생각에는 손주가 없으면 다 심심한 거예요? 선희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회원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는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한 말이에요. 별 뜻 없이. 언니가 그렇게 바쁘신 줄 몰랐네. 정희 씨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회원에게 말을 걸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선희 씨는 그날 이후로 정희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되묻는 순간 상대는 자기가 뱉은 말을 거울처럼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남이 무례한 말을 하거든 같은 무례로 갚지 말라. 다만 조용히 되물어라.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 상대의 칼을 빼앗는 것보다 스스로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침묵이 상대에게 거울을 비추는 것이라면 되묻기는 그 거울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경계 설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북한산 등산 모임에 나가는 67살 윤복자 씨가 있었습니다. 복자 씨는 3년 전 남편 정년 퇴직을 계기로 부부가 함께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산을 오르며 땀 흘리고 정상에서 김밥 나눠 먹고 하산 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 회원 영숙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말할 때마다 복자 씨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복자,
씨는 등산복이 늘 수수하네. 우리 나이엔 좀 화사하게 입어야지. 복자 씨 남편분은 어디 다니셨대요? 아, 중소기업이요. 그래도 뭐 건강하신 게 최고지. 복자 씨는 손주가 몇이에요? 하나. 요즘 세상에 하나는 좀 쓸쓸하겠다. 한두 번이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반복되니 산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자 씨, 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간 거야? 안 가는 거야? 요즘 노처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복자 씨가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영숙 씨, 왜 맨날 나한테 그런 말해요? 내 딸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숙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농담도 못하나? 그날 이후 모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복자 씨는 결국 등산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못하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사귄 다른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등산 모임에 새로 들어온 64살 조미영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 씨는 어디 살아요? 아, 임대 아파트. 요즘 거기도 살 많아대요. 분명 깔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영숙 언니, 저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해요. 집 이야기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 주제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뭘? 미영 씨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이 처져서요. 언니, 그나저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정상에서 보는 경치 기대되네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숙 씨는 미영 씨에게 그런 류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와 미영 씨 둘 다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화를 내며 그었고 미영 씨는 웃으며 그었습니다.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했을 때 관계가 유지되면서도 무례한 행동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벨벳 장갑 효과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단단한 손, 표현은 부드럽지만 내용은 분명한 경계 설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거리가 없으면 예의가 사라지고 예의가 사라지면 무례가 싹튼다. 웃으며 선을 긋는 자가 관계도 지키고 품격도 지킨다. 네 번째,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법입니다. 명절은 누구에게나 설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명절은 1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69살 김정순 씨에게 설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40년 넘게 시댁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영자 씨는 매번 늦게 와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형님, 올해 잡채는 좀 짜네요. 간을 덜 하지 그랬어요. 형님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늙으셨다. 우리 오빠 용돈은 잘 챙겨드려요. 은퇴하셨으니 형님이 잘 모셔야지. 정순 씨는 매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이 싸우자니 남편 체면이 걱정되고 참자니 억울하고 그의 추석 정순 씨는 올해는 다르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자 씨가 또 한마디 던지자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형님, 올해 송편 모양이 왜 이래요? 솜씨가 예전 같지 않네. 정순 씨가 받아쳤습니다. 아가씨도 직접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40년 동안 나 혼자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명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속 시원하기는커녕 더 힘들어졌습니다. 반면 66살 이명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설날 막내 시누이가 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오빠 얼굴이 왜 저래요? 형님이 밥을 제대로 안 해주시나 봐. 명숙 씨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숨을 고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오빠 걱정해 주는 거야? 고마워라. 맞아. 요즘 오빠가 건강 관리 좀 해야 하는데. 아 참, 그러고 보니 막내야.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등산 모임 어떻게 됐어? 아직 다니고 있어? 화제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등산 모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명숙 씨는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공격에 정면으로 맞섰고 명숙 씨는 공격을 흘려보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제 전환을 했을 때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지적 탈선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제가 바뀌면 뇌는 새로운 주제로 이동하고 이전 공격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장자에는 포정해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뛰어난 백정 포정이 소를 잡을 때 힘으로 뼈를 부수지 않고 뼈와 살 사이에 빈틈을 찾아 칼을 넣었습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빈틈을 찾아 빠져나가면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고 싸움을 피하는 것보다 싸움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낫다. 화제를 돌리는 자는 싸움을 없애는 자다. 5번째, 존엄을 지키는 우아한 퇴장입니다. 68살 송재순 씨는 경로당의 단골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뒤 빈집에 있으면 우울해져서 매일 오후가 되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업을 했다는 71살 황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입만 열면 재순 씨를 무시했습니다. 송 씨, 자네는 평생 월급쟁이였으니 돈 굴리는 맛을 모르지. 송 씨, 오늘도 혼밥했어. 아이고, 불쌍해서. 어느 날 황 회장이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송 씨, 자네 아들은 뭐 한다고 했지? 아, 평범한 회사원. 우리 아들은 의사야. 역시 피는 못 속여. 재순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 회장, 당신 왜 맨날 나한테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남의 아들을 평가해요? 결국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재순 씨는 그날 이후 경로당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황 회장에게 한마디 쳤으니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우울해졌습니다. 갈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65살 박동수 씨는 달랐습니다. 박 씨, 자네 차가 뭐야? 아, 그 작은 경차. 뭐, 건강하게 타면 되지. 동수 씨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이네. 황 회장님, 저 먼저 일어날게요. 집사람이 기다려요.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비굴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 회장이 동수 씨에게 말을 걸 때 조금씩 조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을 던져도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에 반응이 있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화를 내면 그것도 일종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 없이 상대가 사라지면 무시하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적시고 바다에 이른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이 지혜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러나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다투어 이기는 것은 작은 승리요. 다투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큰 승리다. 자리를 뜨는 자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품격을 아끼는 것이다. 6번째, 혼자 싸우지 않는 지혜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귀농 마을에 70살 한말순 씨가 살고 있습니다. 말순 씨는 5년 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분녀회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박이 출신의 63살 이 반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장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유독 무시했습니다. 한 씨는 농사를 뭘 알아요? 서울서 장사나 하던 사람이. 귀농 온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올라가. 말순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되물어 보았습니다. 화제를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씨, 배추는 왜 이래요? 서울 사람은 배추 하나 제대로 못 길러. 말순 씨가 받아쳤습니다. 이 반장님, 나도 5년이나 농사 지었어요. 서울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반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순 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순 씨는 그날 이후 분녀회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싸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귀농한 67살 정옥분 씨는 달랐습니다. 정 씨도 서울서 왔지. 서울 사람들은 다 그래. 인심이 없어. 옥분 씨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있던 토박이 김 선생님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서울서 올 때 걱정 많이 했는데 이 마을 분들이 워낙 잘해 주셔서 적응을 잘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적응 잘하셨지. 열심히 하시니까. 옥분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5년 됐으니까 거의 마을 사람 다 된 거죠.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반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 씨 혼자가 아니라 김 선생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순 씨는 혼자서 맞섰고 옥분 씨는 제3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증인 효과라고 합니다.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면 공격자는 자기 행동을 목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심리적 지지를 얻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싸우는 자는 이겨도 상처받고 함께하는 자는 싸우지 않아도 이긴다. 내 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여기까지 6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6가지 지혜를 잘 실천한다 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실수를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7번째, 같은 수준으로 받아치면 생기는 일입니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던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다. 이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질까요? 이른도 살김태호 씨의 동창회에서 박 사장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태호야, 내 아들은 벌써 이사야.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태호 씨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박 사장. 그리고 너 돈 자랑 좀 그만해라. 다 알아. 내가 세금 문제로 조사받은 거.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 넘는 동창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동창회는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40년 우정이 깨졌습니다. 반면 같은 동창회에 있던 69살 이승호 씨는 달랐습니다. 승호야, 너는 공무원 연금으로 살지. 그거 얼마 안 되잖아. 힘들겠다. 승호 씨도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준으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침묵한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지금 꽤 행복해.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걸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격했을 때 처음 공격한 사람의 평판은 크게 하락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반격한 사람의 평판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둘 다 똑같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흙탕 효과입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품격은 무엇에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드러난다. 8번째, 뒤에서 험담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 분함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 진짜 이상해. 솔직히 그 사람 별로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담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66살 장순영 씨는 아파트 분녀회 활동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분녀 안에 순영 씨를 유독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최 여사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 씨는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래요? 아, 자영업. 요즘 자영업 힘들다던데. 장 씨, 아들은 결혼했어요? 아직. 요즘 세상에 35이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순영 씨는 그 자리에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다른 이웃 김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오늘 최 여사가 나한테 또 그랬어. 진짜 못됐지 않아? 솔직히 제 남편 퇴직금 다 날렸다면서. 그러면서 왜 저렇게 허세야? 순영 씨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녀회 모임에서 최 여사가 순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 씨, 내가 퇴직금 다 날렸다고 그랬대요. 누가 그런 헛소문 퍼뜨리는지 참 궁금하네. 순영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만 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최 여사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다른 이웃들도 순영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4살 윤정아 씨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투덜거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전화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아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돌고 돌아 최 여사 귀에 안 들어갈까?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결국 정아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여사의 험담이 다른 경로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아 씨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최 여사의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아 씨는 아무 피해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험담은 부메랑입니다. 던진 것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돌고 돌아 반드시 내 입을 찢을 것이다. 9번째, 계속 참기만 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른이 참아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기만 하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68살 조명호 씨는 은행 오비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데 선배 황 부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명호 씨를 유독 무시했습니다. 명호 씨는 참았습니다. 선배니까, 어른이니까, 여기서 싸우면 모임 분위기가 망가지니까. 한 번 참았습니다. 2번 참았습니다. 3번, 4번, 5번. 1년이 넘도록 참았습니다. 1년 뒤 명호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모임날이 다가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전날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 부장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호 씨가 참을수록 황 부장은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 명호 씨는 모임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참다가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년 넘게 참았는데
황 부장은 끝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은 시간이 무의미했습니다. 반면 같은 오비 모임에 있던 65살 신동철 씨는 달랐습니다. 동철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임에서 또 비슷한 말을 듣자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 부장님, 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불편해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 부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농담도 못하냐? 동철 씨가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농담이시라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이후 황 부장은 동철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참은 그룹에서 무례한 행동이 몇 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초기에 제지한 그룹에서는 무례한 행동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묵인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에 제재가 없으면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하나 참기만 하면 독이 된다. 독이 쌓이면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하면 마음도 무너진다. 때로는 말하는 것이 참된 인내다.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참는 것이다. 10번째,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잃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한 적 말입니다. 70살 박영자 씨는 교회 권사회 활동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권사회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구역의 최 권사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권사는 영자 씨를 늘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영자 씨는 참았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수 없으니까, 권사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니까 3년을 참았습니다. 그의 부활절 준비 모임에서 최 권사가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 권사님, 요리 솜씨가 왜 이래요? 이러니까 다들 박 권사님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해요. 다른 권사 10명이 넘게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 음식 봉사를 해왔습니다. 3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최 권사님, 3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권사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최 권사님이야말로 교회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거 알아요? 모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교회의 발을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신앙인으로서의 명성이 3분간의 폭발로 무너졌습니다. 반면 같은 교회 권사회에 있던 67살 김순희 씨는 달랐습니다. 최 권사에게 비슷한 무시를 당했지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른 권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 권사님 같이 가실래요? 화장실에서 순희 씨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 최 권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그 후 최 권사에게 조용히 주의가 주어졌습니다. 뇌과학에서는 감정 폭발을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설명합니다. 강한 감정이 밀려오면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장악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만 남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독화살에 비유합니다. 상대에게 던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저 다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말을 삼가라. 그 순간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평생 쌓은 명성이 한순간에 분노로 무너질 수 있으니 화가 날수록 입을 닫고 자리를 피하라. 이기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품격을 지키면서 받아치는 6가지 지혜와 무시당했을 때 절대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침묵으로 거울이 되는 법, 되물어서 상대의 말을 되비추는 법, 웃으며 선을 긋는 법, 화제를 돌려 공격을 무력화하는 법, 존엄을 지키며 자리를 떠나는 법, 그리고 혼자 싸우지 않고 함께하는 법. 이 6가지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받아치지 않기,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 계속 참기만 하지 않기,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기. 이 4가지를 지켜야 거울이 깨지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참으로 오랜 시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어른이 참아야지 하며,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은 돌볼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무시를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자 삼키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받아치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일그러지지 않는다. 비추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무례한 자 앞에서 내가 할 일은 거울이 되는 것이다. 상대의 추한 모습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도록 너는 맑은 채로 서 있으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맑은 거울입니다. 다만 그 거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무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고 당당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그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지치셨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전해드리는 새로운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 드릴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나이 들어가는 일에서, 억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 여러분 곁에 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가장 다정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